내가 시골집을 사겠다고 마음먹은 건 작년 늦가을이었다. 아파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도시 생활은 점점 숨이 막혔다. 사람들 얼굴은 늘 피곤하고 지하철 안에서는 서로 눈을 피했다. 나는 58해를 이렇게 살았다.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그때였다.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동창 순자가 말했다. 영자야, 너도 이제 좀 쉬어야지. 나처럼 시골 내려와서 텃밭 가꾸고 산바람 마시고 살아봐. 집값도 싸고 얼마나 좋은데. 순자의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다. 내가 어린 시절 뛰놀던 시골 마을의 냄새와 소리가 머릿속에 퍼졌다. 저녁이면 들려오던 개 짖는 소리, 가을이면 감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감들, 그리고 동네 어귀의 우물. 그 모든 게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동산 사이트를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뜨는 시골집 사진들은 하나같이 따뜻해 보였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고 뒤뜰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 집. 특히 경북 모 시골의 한 집이 눈에 들어왔다. 지붕은 빨간 기와였고 벽은 하얀 시멘트로 깔끔하게 칠해져 있었다. 매물 설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 생활 편의시설 인근. 텃밭과 과수원 포함. 금매. 금매라는 말이 나를 유혹했다. 사진 속 집은 햇볕이 가득 들어왔고 앞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피어 있었다. 가격은 8천만 원. 내가 모아둔 퇴직금 일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는 곧바로 매물의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절했다. 자신을 김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매물은 정말 인기 많아서 빨리 결정하셔야 한다고 재촉했다. 지금도 다른 분이 보러 오셨다가 계약금 일부 걸고 가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 오늘 오시면 우선권을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뛰었다. 도시의 매매 경쟁이 떠올랐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좋은 집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는 게 당연했다. 다음 날 나는 이른 아침부터 기차를 타고 내려갔다. 역에서 김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말쑥하게 차려입고 웃는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이 진짜 좋으니까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차를 타고 20분쯤 달려 도착한 집은 사진보다 훨씬 좋아 보였다. 마당에는 국화뿐 아니라 대봉감이 노랗게 익어 있었고 집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다. 나는 한눈에 반했다. 이 집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깨끗한 시골집은 처음 봐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원래 주인이 사정이 있어서 급히 팔게 된 거라서요. 원래는 1억 넘게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8천만 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오늘 안에 걸어주셔야 해요. 아니면 어제 왔다 간 분이 가져갑니다. 그 순간 나는 주머니 속 통장을 떠올렸다. 퇴직금에서 빼둔 1천만 원이 계약금으로 충분했다.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를 썼다. 계약서에는 주인의 이름이 아닌 위임장이 붙어 있었다. 김 사장은 주인이 몸이 불편해서 대신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다. 계약금 1천만 원을 이체하고 잔금은 한 달 뒤주기로 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산과 들이 마치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았다. 그 후 나는 매일같이 그 집을 떠올렸다. 인터넷에서 농사 짓는 법을 검색하고 시골 생활에 필요한 도구와 장비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가끔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집 상태를 물으면 그는 늘 친절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다시 내려갔을 때 모든 게 무너졌다. 그 집에는 낯선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인사를 했다. 저 이번에 이 집 사기로 한 사람인데요. 노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이 집 산 지 벌써 5년이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때 나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김 사장이라고 부르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고 연락처로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 순간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부부는 내 얘기를 듣고도 믿기지 않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야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내가 본 사진 속 인테리어는 어디에도 없었다.
마당에 있던 국화와 대봉감나무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문도 달라져 있었다. 노부부는 경찰에 신고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파출소에서 진술을 하면서 경찰이 내게 물었다. 계약서랑 위임장은 가져오셨나요? 나는 가방에서 꺼내 건넸다. 경찰은 서류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거 전형적인 위임장 위조 사기입니다. 주인도 모르게 위임장을 위조해서 계약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이에요. 피해자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 퇴직금 1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번호는 대포폰이었고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다. 돈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잤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였다. 내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줄은 몰랐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시골 내려간다고 자랑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그때 순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자야, 너 그 집 계약했다고 했잖아. 언제 이사해? 나는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결국 순자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았다. 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 요즘 시골 부동산 사기가 많아. 특히 금매라든가 위임장 붙어있는 경우는 거의 사기라고 봐야 해. 순자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분노가 생겼다. 그냥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경찰에 추가 진술을 하러 가면서 인터넷을 샅샅이 뒤졌다. 귀촌 사기 피해자 모임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곳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어떤 이는 빚까지 내서 시골집을 샀다가 사기를 당했고 어떤 이는 집 팔고 전 재산을 날렸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다. 그 모임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사기꾼들은 주로 외지 사람을 노려요. 현장 확인할 때도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집 사진은 다른 매물에서 훔쳐서 쓰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본 집이 왜 그렇게 완벽했는지 알 것 같았다. 모든 게 철저히 꾸며진 거였다. 심지어 국화와 대봉감나무도 아마 다른 집의 사진이었을 것이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나도 소송에 참여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현실적인 말을 했다. 범인을 잡아도 돈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으시죠. 그 말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돈은 못 찾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나는 사건 이후 시골집 매물 정보를 볼 때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금매라는 단어에 혹하지 않았다. 위임장이 있으면 무조건 거부했다. 그리고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진짜 주인 이름을 확인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한 아저씨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영자씨, 사기꾼들은 피해자 심리를 잘 알아요. 꿈을 파는 거죠. 도시 생활이 힘든 사람들한테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 꿈이 돈이 되는 순간 그들은 망설이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김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드러운 목소리, 친절한 태도,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순간 모든 게 가식이었고 계산된 연기였다. 몇 달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김 사장이 붙잡혔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피해자는 20명이 넘었다. 그러나 그의 재산은 이미 추적 불가능하게 빼돌려져 있었다. 나는 법정에서 그를 처음 다시 봤다. 법정에서 그는 담담하게 내 눈을 보았다. 마치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훔친 건 돈만이 아니에요. 내 꿈이고 내 남은 인생이에요. 판사는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다. 내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나는 귀촌을 잠시 접었다. 대신 도시에서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며 나는 느꼈다.
꼭 시골집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말해준다. 첫째, 부동산 매매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할 것. 둘째, 급매라는 말에 서두르지 말 것. 셋째, 계약은 반드시 주인 본인과 직접 할 것. 이 세 가지는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패였다. 나는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산다. 그 후로 나는 한동안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웠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의 눈빛조차 경계하게 됐다.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건 진짜 신선한 거예요 라고 말해도 머릿속에서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먼저 들었다. 스스로도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만큼 이번 사건이 나를 깊게 파고든 것이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의 만남이 내 마음의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모여 각자의 근황을 나누고 새로운 부동산 사기 수법에 대해 공유했다. 누군가는 사기를 당한 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상담 치료를 받았고 또 누군가는 이 일을 계기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그 모임에서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됐다. 그분은 팔순을 앞두고 시골집 사기를 당했는데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했다. 그런데도 그분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영자씨, 돈은 잃었지만 사람을 보는 눈은 얻었어요. 그게 더 큰 자산일 수 있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사기꾼을 만나며 인간의 추악한 면을 봤지만 동시에 이렇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함도 보았다. 그러던 중 피해자 모임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왔다. 우리 사연을 모아 한 권의 책을 내자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한 나의 상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경고가 될 수 있었다.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건 당시의 자료들을 모았다. 위조된 위임장, 사기꾼이 보낸 문자, 가짜 집 사진들. 하나하나 보며 나는 여전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사진과 서류가 이제는 경고의 증거가 된다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됐다. 책이 출간되자 몇몇 방송사에서 우리에게 연락이 왔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했다. 눈물이 자꾸 쏟아졌지만 끝까지 말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게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방송이 나간 후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주었다. 어떤 이들은 덕분에 사기당할 뻔한 걸 피했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위로를 건넸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리고 문득 시골집에 대한 내 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언젠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집을 찾아 조용한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만 이번엔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검증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내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꿈은 빼앗길 수 있어도 다시 꿀 수 있다. 다만 그 꿈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회복되었다. 일상으로 돌아와 시장에 가고 친구들과 만나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나 사기꾼 김 사장의 얼굴과 목소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피해자 모임은 점차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커졌다. 변호사, 기자, 심리 상담사까지 합류했다. 우리 모임은 단순히 피해를 나누는 것을 넘어 예방 교육을 위해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군청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강의를 열었다. 나는 강단에 서서 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냈다. 저는 금매라는 단어 하나에, 부드러운 말투에, 그리고 한순간의 설렘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을 지키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현장 확인, 주인 본인 여부,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입니다. 강의를 듣던 노인 한 분이 손을 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잘 몰라요. 복잡하고 어렵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정부24 사이트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위임장이 있다면 반드시 법무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서명 전에는 최소 하루 이상 시간을 두세요. 강의가 끝나고 몇몇 어르신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자씨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그 말이 나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였다. 나는 내 상처가 다른 사람들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렇게 1년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도시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았다. 토마토, 상추, 고추가 잘 자라주었다. 흙을 만질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시골집을 찾아갈 날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서두르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며 무엇보다 내 마음이 완전히 준비됐을 때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의 한 장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장에서 배운 교훈은 앞으로의 모든 장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다. 도시의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텃밭에도 파릇한 새싹이 올라왔다. 나는 씨앗을 뿌릴 때마다 묘한 희망을 느꼈다. 흙 속에서 작은 싹이 고개를 내밀듯 나도 다시 조금씩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 무렵 피해자 모임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 사장이 연루된 또 다른 사건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와 일부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변호사가 내 이름도 명단에 올렸다고 했다. 금액은 계약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였지만 나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몇 달 후 나는 실제로 소액이지만 돌려받았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보며 처음에는 눈물이 났다. 사라진 돈이 전부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내 억울함이 조금은 씻기는 듯 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다는 자부심이 생겼다. 그날 저녁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나 일부지만 돈 돌려받았다. 정말이야? 와, 영자야, 너 대단하다. 나였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다. 그 후로 피해자 모임의 활동은 더 활발해졌다. 우리는 지방 방송뿐 아니라 공중파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시골집 사기 수법을 알렸다. 나와 같은 60대 이상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용기 내어 증언했다. 나는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 높일 줄 몰랐다는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울컥했다. 우리 이야기는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귀촌 부동산 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했다. 가이드북에는 우리가 경험으로 배운 3가지 원칙이 굵게 적혀 있었다. 첫째, 모든 부동산 거래는 주인 본인과만 진행할 것. 둘째, 위임장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할 것. 셋째, 금매 마지막 기회 같은 단어에는 반드시 의심부터 할 것. 나는 그 가이드북을 볼 때마다 뿌듯했다. 내 아픔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약속했다. 언젠가 진짜 내 손으로 안전한 시골집을 사게 된다면 그 집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품은 곳이 될 것이라고. 여름이 오자 텃밭은 푸르름으로 가득했다. 방울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리고 고추는 매콤한 향을 풍겼다. 나는 아침마다 물을 주며 그 소리를 들었다. 땅이 물을 삼키는 소리, 바람이 잎사귀를 스치는 소리. 도심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연과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위로했다. 그 무렵 피해자 모임에서 한 가지 제안이 나왔다. 우리 중 몇 명이 함께 작은 시골 땅을 공동 구입해 주말마다 내려가 가꾸자는 것이었다. 단 모든 절차는 철저히 검증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가 함께 진행한다는 조건이었다. 나는 처음에 망설였다. 지난 사기 사건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였고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우리는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200평 남짓한 땅을 계약했다. 서류 검토에만 한 달이 걸렸고 주인과는 3번이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계약 당일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이 땅은 진짜 여러분 겁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그 순간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비록 집은 아니었지만 내 손으로 안전하게 확보한 첫 시골 땅이었다. 주말마다 우리는 그곳에 내려가 작은 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었다.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도시에서의 하루보다 훨씬 길고 느리게 흘렀다. 해가 지면 별이 쏟아졌고 새벽이면 닭이 울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 언젠가 나는 그 땅 위에 작고 단단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는 시골집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도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선 나의 이야기도 함께 담길 것이다. 내 인생의 큰 상처였던 그 사건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상처는 피하려고만 하면 더 깊어지고 마주해야만 비로소 치유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 자신에게 말한다. 영자야, 너 잘 버텼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거다. 가을이 성큼 다가오자 강원도의 작은 땅에는 노란 들국화가 피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내려가 풀을 뽑고 나무에 물을 주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바람은 선선했고 하늘은 높았다. 나는 이곳에서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날도 모임 사람들과 함께 땅에서 일을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었다. 우리 중 한 명이 갑자기 말했다. 이 땅이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 것이 된 건 사실 영자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당한 일을 우리와 나눠줬고 그걸 토대로 절차를 철저히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다. 사기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 상처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울컥하게 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 꺼진 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처음 사기를 당했을 때의 절망감, 분노, 부끄러움이 차례로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감정 위에 해냈다는 마음이 덮여 있었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다시 일어섰다. 며칠 후 피해자 모임에서 귀촌 안전 교육 요청을 받았다. 이번에는 시골 마을 주민회관이었다. 나는 준비해간 사진과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러분,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공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계약 전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모두 확인하세요.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권리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강의를 마치자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 아들이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요. 진짜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확신했다. 내가 겪은 고통이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다가오고 첫눈이 내렸다. 강원도의 땅 위에도 하얀 눈이 쌓였다. 나는 그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묵직하게 느껴졌다. 내 발자국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다짐이었다. 나는 앞으로도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나의 경험을 나누고 누군가를 지키며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을.